부동산 비중이 지금 77%, 특히 50대 후반, 60대 이상은 80% 이상이 부동산이거든요. 갈수록 저는 부동산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유동성이라는 건 현금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좀 유동하는 게 좋다. 유동화라고 하면 팔고 돈으로 만들어라, 약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말씀 맞으신가요? 쓸데없는 부동산은 네. 살기 위한 집이 아니면은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사는 집도 주택연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동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비중 줄이고 금융자산 중에서도 지금은 채권 비중을 늘리시게요. 근데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지금 43%가 은행에 들어있고요. 금융자산 중에서. 네. 30%는 보험, 연금, 주식 비중 23%, 채권 비중 한 2.3%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이니까 조만간 금리가 떨어지니까 지금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비중은 지금은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은행 예금이 43%고 채권이 한 2.3%인데요. 지금 은행에다 예금했자 1.3%, 2% 사이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발행한 10년 국채를 사면요. 네. 3%가 넘어요. 오. 그래서 은행에다 맡길 돈이면은 그럼 국채 사는 사면 게. 되죠. 우선 부동산 하는 거 추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통계적 기법으로 해보니까 추세가 꺾이고 있더라.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주가, 금리, 대출 금액. 근데 이미 주가 떨어졌죠. 주가 부동산 가격 선행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금리 올랐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출이 요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규제했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우리 정부 정책 당국자가 금융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부채, 특히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들었다. 그 다음에 자산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이게 시장 탓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특히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고 금리를 내려가지고 이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해가지고 부채가 많이 늘었다. 이걸 해소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 인상하고 금융위원회 대출을 억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그것도 집값 하락 요인이 되죠. 근데 집값을 가장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경기예요. 근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집값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그건 뭐 하나님도 모르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모르죠. 네. 저도 모르고요. 네. 그런데 집값을 평가할 때 물가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렌트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냐, 이런 거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는 50%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고요. 전국 평균도 30-40% 가대평가되어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 PIR이라고 있는데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19배예요. 소득에 비해서요? 서울 이제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가계가 서울에 있는 가운데 평균적인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19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래서 19년 지금 동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예. 집 사기가 이렇게 그게 어렵나. 장기적으로 평균 서울이 10배였어요. 아. 그러니까 19배니까 두 배가 돼버렸네. 두 배. 소득이 조금 늘어났는데 집값은 그만큼 많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어. 이 거리가 좁혀져야 돼요. 그래서 소득은 앞으로 계속 조금씩 오를 텐데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거리가 좁혀질 거라는 거죠. 평균 이상으로 지금 벌어져 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책에 보면 이제 배당주에 투자해야만 되는 예. 이유가 있다. 사실 배당주 있나요? 하나 정도는 몇 개 갖고 있죠. 있어요. 근데 사실 배당주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이거 쥐꼬리만큼 줘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뭐 배당주 차라리 등락이 큰 애들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우리가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춰야 돼요. 아. 그러니까 2000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만 보셔가지고요. 기대 수익률 높을 거예요. 20% 되지 않으면 안 판다 약간 이런 주의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명목 잠재성률 3%고요. 네. 주식은 그것보다 1 내지 2%, 주식 기대 수익률이 5% 그렇게 낮춰야 됩니다. 5%만 벌어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잘했다. 예, 예. 20% 아니면 안 판다 이런 생각. 실제로요. 지난 그 10년간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연평균 상승이 5%밖에 안 돼요. 그럼 6%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거네요. 굉장히 잘한 거죠.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5% 정도 배당 주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5%나요? 예. 저는 돈 생기면 은행에다 돈 안 맡깁니다. KT 주식 배당 사요. 네. 뭐 10년, 20년 지나면 KT가 없어질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5년 정도 보면은 네네네. 그 회사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배당금만 받아도 은행 수익보다 높으니까. 은행 이자보다도 한 서너 배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운 좋으면 주가라는 게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그쵸, 예. 세차익 누릴 수가 있어요. 평가 차익도 누릴 수 예.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우리가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되는데 대신 전제 조건은 당장 쓸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예. 우리 회사들이 저 분기별로도 배당 주지만은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배당을 맞아. 주거든요. 맞아. 예. 그럼 나중에 아까 우리가 노후 대비할 때 우리가 연금. 자 부동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배당으로 약간 네. 돌려가지고 예. 배당 수익 받아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체감하기로는 이렇게 배당금이 진짜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몇 개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 네, 그렇죠. 돈 자체가 그 은행 이자하고 따지면요. 훨씬 그렇지. 높습니다. 그렇죠. S전자도 높아요. 아, S전자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그냥 계속 상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런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눈이 높아져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다 겪으면서 20-30% 아니면은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 배당이 쥐꼬리만큼 나오는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노후 대비로 약간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유한다고 예, 생각하고 맞습니다. 샀다 팔았다 할 거면 20% 수익이 아니면 안 한다 하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은행에 넣느니 배당주에 투자하겠다. 특히 20, 30대가 이 방송 많이 보신다고 그랬나요? 네. 좀 멀리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아, 수익률 비교해 연령별로 해봤더니요. 음. 20, 30대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아, 20, 30대가 찾는 거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네. 뭐 이것저것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시면요. 제일 높을 것 같았는데. 근데 왜 수익률이 낮냐 했더니 두 가지 특징입니다. 네. 축적된 금융자산이 없으니까 아, 시드 투자하는 자체가 금액이 시드 자체가 적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빨리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려면은 어때야 되겠어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더라고요. 아, 근데 증권사에서 빌려줘봤자 길어야 9개월이에요. 금리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막 9%, 10%막 이렇던데. 예.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다 보니까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집중해서 투자합니다. 몰빵. 월빵. 그 종목이 맞았을 때는 수익률이 높죠. 예, 그런데 그럴 확률이 또 낮잖아요. 네. 반반일 수가 있거든요. 20, 30대는 100세까지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금액이 적다고 복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게 계속 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분산 투자. 그래서 제가 분산 투자하라고 그렇게 젊은이들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계란이 하나인데 어떻게 바구니에다 나무 담을 수가 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 아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거 메추리알로 바꾸세요. 그것도 정답이다. 그거 좀 나눠 담아야 됩니다. 네. 그거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음. 실패하면은 완전히 그 계란을 깨져버립니다. 아, 메추리알로 바꿔가지고 그러네. 계란 한 개를 너무 매출이 한 4개, 5개로 바꾸면 되겠네. 현명하신 대답이었네요. 긴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사실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 책이 되게 깊이 있는데 쉽진 않았어요, 솔직히. 쉽진 않았는데 저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서 왜 금리가 낮아지면 왜 채권을 사야 되는가 어렴풋이 알 것 같은. 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왔을 때 네. 어떻게 보면 나의 부를 돈에 집중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네. 기회, 찬스가 왔을 네네네. 때 잘 잡을 수 있도록. 예, 어, 예. 저도 이 책이 약간 이제 거시적인 예. 관점이라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는 좀 모호함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제 어떤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그러네요. 네네네네. 종목 공부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근데 거시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 제가 만난 부자들 보면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알면요. 삼성전자를 95,000원에 안 삽니다. 삼성전자 95,000원 될 때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이죠. 음, 그 경기 흐름 선행지수 하나만 보면은요. 네. 흐름을 수 많이 있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네, 어쨌든 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